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시간 싸움에 들어간 모양새죠. 양측 모두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안 가결 후 처음으로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고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힐 거라고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이끄는 변호인단도 구성 중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도 곁에 뒀습니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치열한 법리전 이미 막은 올랐습니다. 첫 소식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수사 상황에 대한 첫 입장 표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법률가들 입장에선 간명하게 이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설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변호인단을 별도로 구성 중입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 총괄을 맡고 대구 고검장 시절 대통령과 연이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합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전 법률비서관에 최명성 행정관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 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시간 끌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측은 경쟁하듯 소환하는 수사기관들부터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10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서는 대통령 관저에선 수취 거부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거부됐다는 겁니다. 어제 공수처 수사관이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고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지만 전달에 실패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늘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두세 개 기관이 경쟁하듯 소환, 강제 수사 등을 하는 부분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출석할지 묻는 질문에는 내일 출석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1차 출석 요구 시한인 내일 오전 10시 이후 2차 출석 요구를 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등을 검토합니다. 출석 요구서 전달 무산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일정을 늦추려고 수신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반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시간 끌기를 의심하는 민주당 속도전에 착수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탄핵 소추단 구성을 완료하고 오늘 첫 회의도 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교해봐도 더 빨라졌고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 소추단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탄핵 소추 단 그런 식으로 활동하겠고.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구성을 완료하며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국정원 근무 경험이 있는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단으로 참여했던 박범계,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가결 엿새 만에 소추단이 꾸려진 것과 비교하면 더 빨라졌습니다. 규모도 당시 9명보다 2명 더 많은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하는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한 소추단원은 채널A에 대통령 측에서 탄핵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많다며 늦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시간을 끌려는 대통령과 속도를 내려는 국회. 탄핵 심판 속도의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습니다. 현재는 27일 첫 재판을 열겠다고 하는데요. 빨리 할지 김지훈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러니까 열흘 뒤네요. 27일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오는 27일 열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요. 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 절차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헌재가 탄핵 심판에 앞서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구했다면서요? 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답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헌재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직접 서류를 가져다 줬는데요. 헌재는 아직까지 탄핵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이 통지를 전달받았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헌재는 일단 대통령실 답변을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으면 헌재에 7일 이내에는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 답변이 안 올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열흘 뒤에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작을? 네, 헌재는 윤 대통령 답변 없이도 예정된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7일 당일 국회 소추위원들만 출석하고 윤 대통령은 물론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도 불출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입니다. 헌재는 오늘 탄핵 심판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요. 2017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선고기일 한 번만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도 있죠. 국민의힘 이 대표가 항소심 개시 통지서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사불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일부러 이 재판부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인데 민주당은 의혹 제기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앞두고 이 대표가 이사불명, 이사한 뒤 재판부에 이를 알리지 않는 식으로 재판 시작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또한 1심에서 또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채널A에 집 주소를 재판부에 알리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끄는 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잡범들이나 쓰는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세 번째로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가 또 받지 않으면 법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통지서를 일정 기간 올리고 송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14일간 게시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 2주의 시간을 버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법원과 자꾸 싸우려는 국민의힘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배정된 판사를 바꿔달라는 이 대표 측 요구에 재판부가 판단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최소 몇 개월 이상은 재판이 멈출 걸로 보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이 오늘부로 중단됐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북 송금 재판도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대표는 다른 판사가 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절차대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담당 판사를 교체할지는 별도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이 항고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면 재판이 수개월간 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도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당시 재판은 77일 동안 멈췄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기소 6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왔다며 재판부를 선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9일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공범으로 묶인 이 전 부지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아직 1심도 시작 못한 이 대표 재판 지연 논란도 지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침대 축구인데 대통령 침대 축구 의혹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대통령이 탄핵 심판 기일을 계속 늦추려고 한다. 언제까지? 4월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내년 4월이면 헌법재판관이 2명이나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죠. 문영배 재판관뿐만 아니라 이미선 재판관도 내년 4월 18일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헌재가 재판관이 2명이나 빠지기 전에 결론을 내지 않겠냐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2명 퇴임 전이냐 후냐가 유불리가 갈리나 보죠. 네, 2명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대통령 지명 재판관은 3명입니다. 현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사람이 2명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명은 1명입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2명이나 물러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나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4월이 기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합니까? 네, 헌재는 신속, 공정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3개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례에 비춰봐도 내년 4월 전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탄핵 가결된 이후에 처음 입장을 냈어요.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수사보단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공개 입장을 냈는데요. 수사와 탄핵 심판 병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수사보다 탄핵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부분에 주목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검찰에 출석해 아무리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더라도 검찰 진술이 외부에 알려지긴 좀 어렵습니다. 반면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나가면 본인의 의견을 공개된 법정에서 자유롭게 밝힐 수 있습니다. 수사와 달리 체포나 구속 위험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힌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뭔가요? 네,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옥중 입장문을 낸 겁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은 대통령과 비슷하군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수사기관 출석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미뤄지는 겁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을 소환하려면 출석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차례 소환 일정을 잡았습니다. 당장 내일 윤 대통령 조사일로 잡았는데요.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는 수치인불명으로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지난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고요. 오는 21일 2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피의자들을 조사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피의자 조사는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재판 지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들에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당장 대북송금 재판은 중단되고 이 대표 측이 주장한 판사 교체 요구가 정당한지 심리가 시작됩니다. 이 절차가 만약 대법원까지 간다면 수개월 넘게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재판은 사실 오래 걸릴 걸로 좀 예상이 됐던 재판이고 좀 가장 빠를 걸로 예상됐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었죠.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2심이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이걸 이 대표가 수령해야 항소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낸 이 통지서 이사불명을 사유로 수신이 안 됐다는데요. 현주 소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취인 불명이든 이사 불명이든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수사와 재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통지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를 해서 널리 알리고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항소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3회 소환 불응이면 체포를 검토하는데 대통령은 경호처에 저지당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수사기관의 고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기자,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 출발했죠. 헌법재판소 원래는 9인 체제인데요. 지금 6명만 있습니다. 3명은 비어있는 국회 몫인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3명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겠죠.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현체제로 진행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권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권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선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재판관 구성이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중대한 현상 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민주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민주당도 당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안 된다. 지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난 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빨리 헌법재판관 9명을 다 채워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공석인 3명은 국회 몫이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된다며 안 할 경우 탄핵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9명이 다 채워져야 탄핵 인용에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박자한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만 해왔다며 한덕수 대행이 임명해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건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대표의 주장은 대통령의 지명목과 대법원장의 추천목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궤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황교안 당시 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이던 재판관을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임명한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명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며 거부 시 한덕수 대행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자,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야의 양면 압박 속에 한 권한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으로 정기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압박 속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시각, 국가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여야 어느 한쪽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정부로 이송되면서 총리실의 고민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현재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내란 피의자 신분인 점도 부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전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가장 좋은 건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과의 마찰을 감안해 오늘 상정을 미룬 양곡관리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심의는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싸워요? 그렇습니다. 6인 체제냐 또는 9인 체제냐 정말 중요합니다. 헌법재판관은 9인 체제인데요. 현재 3명이 공석입니다. 이 3명을 민주당은 임명하자, 국민의힘은 임명할 수 없다 입장이 다른 건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탄핵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되는 만큼 현재 상태라면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만 탄핵 인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6인 체제에선 기각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그러면 9명이 다 돼야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추가되는 3명 중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거든요. 또 9명이 되면 3명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도 인용 결정이 나니까요.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싸우는 건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냐인데 그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네, 정리해보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리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직무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양쪽 다 황교안 권한대행 때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면 어때요? 네, 2017년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는데요. 그 시점 전후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재판관, 다른 한 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이었는데요. 대통령 추천 몫은 후임자 추천도 못했고 임명도 하지 못했죠. 탄핵 선고 이후 퇴임한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후임이 추천이 됐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는 2017년 사례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완전히 탄핵돼서 직을 잃기 전엔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라는 거고요. 민주당은 대법원장 추천 몫은 임명하지 않았냐. 이번엔 국회 몫이니 임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이게 법에 딱 떨어지게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래요? 네, 헌법재판소는 원칙상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고요. 국회에 나온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선택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요.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면 현실적으로 여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압박 중에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주목되는 건데요. 앞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그렇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서 약 6,000발의 총알을 반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는 테이저건 100발을 쏠 수 있는 카트리지도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밤 자동소총과 야간투시경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합니다. 저격수 총기를 소지한 군도 포착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707 특수임무단의 탄약 일지입니다. 보통탄 4천여 발과 공포탄 2천여 발 등 모두 6천여 발을 비상계엄을 위해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는 테이저건, 전자권총 카트리지 100발 반출 기록도 적시돼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다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테이저건은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장비입니다. 진짜 국회의원들이 저항하면 테이저건을 쏘려고 했던 건지, 시민이 앞에서 저항하면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쏘려고 했던 것인지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반출한 탄약은 계엄 출동 이후 고스란히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는 탄약 반출 일지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요 부대 사령관들이 세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군의 날에도 모였다는데 검찰은 계엄 논의가 10월 전부터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0년 만에 2년 연속 시가행진까지 열렸던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날 저녁 계엄 사태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이번 사태 주요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국군의 날을 포함해 3차례 모임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구속된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상대로 식사 모임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령관은 단순한 식사 자리라고 해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이 고생했다며 할 말 없냐고 하길래 특전사와 달리 수당이 없는 특임 소속 수당 건의가 있었다며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곽 사령관은 12월 전부터 계엄 사전 모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제가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군 수뇌부 주요 인사를 모두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그 이후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데도 북파 공작 부대 일명 돼지 부대를 운영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인데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비상계엄을 기획한 배후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현재는 퇴역한 민간인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세기수 후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집니다. 노 전 사령관이 군대 내에 이른바 노상원 라인을 구축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겁니다. 노상원이가 거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정보사 4인방 해동을 해서 계엄이 있으니까 준비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제 계엄령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이곳으로 불러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퇴역 후에도 일명 돼지 부대로 알려진 HID와 암살조 등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 부대를 사실상 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2년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도 포착됐는데 전 씨가 윤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무관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냐고요. 전 씨는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네 콘텐츠 고문 명함을 가지고 다녀 김 여사와의 친분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불법 자금의 출처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일가만 경호하던 경호원들이 최근 김정은의 측근들까지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파병 이후 불안해진 내부 상황 때문일까요? 박수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려 무장장비 전시회 행사장으로 향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들. 북한 노동당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주요 멤버들인 김덕훈 내각총리,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뒤편에 장신의 호위 인력 2명이 각각 뒤따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974 군부대원으로 파악됩니다. 1974년 조직된 974 부대는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김 씨 일가의 최근접 경호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동안 북한 내에선 최고위급 인사라도 974 부대의 경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고위급 외교관 출신 탈북민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내부 치안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방증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신변 보호 차원도 있지만은 이제 감시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정세가 불안해진 가운데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경호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내부 동요를 기회로 간부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호를 통해 간부들을 감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나섰는데요. 자신이 이번 전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눈 덮인 산에서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카메라가 다가오자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3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그는 자국군 무인기에 포착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얼굴 노출이 금지된 북한군은 전사 후엔 얼굴이 불태워진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제에 이어 파병된 북한군이 총알바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군의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전사자와 부상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 soldiers who were deployed to Kursk are already legitimate targets. We have seen North Korean soldiers who have been killed in action on the battlefield.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듯 전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прочно владею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инициативой на всей линии боевог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Только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свобождено 189 населенных. 취임을 한 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종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be talking to President Putin and we'll be talking to the representatives, Zelensky and representatives from Ukraine. We got to stop it. 이어 북한군 파병의 원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폭탄이 터져서 고위 장성이 숨졌습니다. 화생방 등 특수정 관련 부대 소속 고위급인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눈밭에 쓰러져 있는 시체 두 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처에는 폭파된 스쿠터도 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전기 스쿠터에 감춰져 있던 폭탄이 터졌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곳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진무를 보는 크렘린궁에서 약 7km 떨어져 있는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러시아군의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과 그를 보좌하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릴로프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는 방사능, 화학 및 생물학적 오염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하거나 극한 환경에서 지상군을 보호하는 특수부대입니다. 키릴로프 장군은 종종 국영 TV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가 핵안전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사고 하루 전 우크라이나 검찰이 금지된 화학 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키릴로프 장군을 기소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대만이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 육군의 주력 탱크를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대만과 충돌하고 있는 중국은 어김없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대만 북부 타이베이 항구 인근 검은 가림막에 쌓인 화물을 실은 대형 차량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화물차 앞뒤엔 경찰 호위대가 배치됐습니다. 가림막을 벗기자 모습을 드러낸 건 미국의 M1A2T 탱크입니다. 대만이 구매한 38대가 그제 도착해 기갑훈련 사령부에 배치된 겁니다. 千呼万唤号称地表最强也是最贵的 M1A2T 战车终于运抵台湾 미 육군 주력 탱크 M1A2C를 대만의 상황에 맞게 개조한 모델로 2km 거리에서 750mm의 장갑판을 뚫을 수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후년까지 미국으로부터 108대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대만과 통일을 노리는 중국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停止武装台湾，停止纵容支持台独势力有谋独。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평가절하했습니다. 关键是坦克太沉太重，对台湾岛的桥梁啊，包括重要的公路设施能不能适应？ 최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하와이 등을 방문해 미국과 외교 접촉을 늘리자 중국은 최근 대만 남부 해역에 군함 약 90척을 투입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깨에 손을 얹은 이 사람, 바로 일본의 큰손 손정희 회장인데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무려 1,000억 달러, 143조 원어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발빠른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패싱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 자리에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이 깜짝 등장해 미국의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 첫 당선 당시 투자금의 2배입니다. I'm sure our people in Japan are proud to make the partnership of U.S. and Japan be stronger. 트럼프는 즉석에서 투자액을 2배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m going to ask him right now. Would you make it $200 billion instead of that? He can actually, believe it or not, he can actually afford. I will try to make it happen. 긍정적인 답변을 듣자 손 회장과 어깨 동무를 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취임 한 달을 앞둔 트럼프는 어제는 1기 행정부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만찬을 하는 등 일본과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만난 적이 없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원한다면 취임 전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직접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친구였다, 미중이 함께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이 트럼프 2기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오늘 밤부터 경기와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는데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냉동고 추위가 한반도를 덮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해 파주, 연천, 가평 등 경기 동북부와 철원, 화천, 홍천 등 강원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곳에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도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지금 빨리 집에 가려고요. Korea is very cold. it's especially when it's windy. It's super cold to me. 세탁기가 동파될까봐 그것도 걱정되고요. 네, 우선 아이들 건강이 가장 걱정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냉기는 당분간 한반도 남쪽 끝까지 뒤덮습니다. 따뜻했던 부산도 내륙은 영하로 떨어집니다. 건조함 속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부산의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부터 매서운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에 방풍벽을 쌓고 난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 언저리인 중부 지역은 수도 간 동파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량기 내부를 헌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밀폐하거나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 물을 조금씩 흘려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불감기에 구리값이 오르자 도둑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구리선을 훔친 6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야밤의 구리 도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컨테이너 앞에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놓인 케이블 전선을 연신 만지작거립니다. 전선 피복을 벗겨 안에 있는 구리선을 빼내는 겁니다.
컨테이너에 보관하던 전선도 챙긴 뒤 유유히 도주하는 남성. 인기척을 느꼈는지 뒷걸음질하는 순간 경찰관들이 남성을 덮칩니다. 상습적으로 구리 케이블을 훔쳐온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나오는 과정에 갑자기 저 사람이 뛰어들고 하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전이를 상실해가지고. 남성은 이 야적장에서 6차례에 걸쳐 구리 케이블 140kg을 훔쳤습니다.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지만 케이블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사흘간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과거에도 구리전선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구리선을 팔아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구립값이 치솟으면서 경남 지역에선 다리 동판 수십 개가 사라지는가 하면 폐구리선을 밀수출하다 적발되는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고가의 수입차에 1억 원 넘는 스포츠카가 주차된 곳 어딘가 봤더니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각종 꼼수로 보유자산 속여가며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얻는 입주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LH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입니다. 3천만 원대가 넘는 차량을 가진 사람은 입주가 제한되는 등 심사 기준도 엄격한데요. 과연 기준을 넘는 비싼 차량이 없을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들이 주차장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1억 원을 훌쩍 넘는 스포츠카도 눈에 띕니다. 입주부자분이세요? 네. 일 때문에 차를 잠깐만 바꿔 탄 거거든요. 보유 차량의 현재 가치가 3,700만 원을 넘으면 임대아파트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데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사진 왜 여기 다른 사람 여기를 해놓고 들어오는 거죠? 저희 그게 맞는가? 다른 임대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세워진 외국산 차량입니다. 평균 기준가액이 4천만 원을 넘어서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인데요. 그 옆엔 이렇게 고가의 캠핑 트레일러 차량까지 주차돼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나 중고차로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 등록 차량인가 해가지고. 아, 이거는 대나 법인 차시고. 그거 근데 차량 가액이 되게 낮게 잡혀 있어가지고 1,700인가 잡혀 있거든요. 아직 등록을 못 해가지고. 타인 명의로 차를 뽑기도 합니다. 리스는 본인 명의가 아니고 캐피탈 명의이다 보니까 재산에 안 잡히지. 입주민 간 갈등도 빚어지지만 달리 조치할 방도는 없습니다. 여기 사시고 계신 분 차가 맞아요? 네, 맞아요. 주민이 왜 고가 차량이 임대 단속을 안 하냐. 가리사무소가 수사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LH 조사 결과 기준액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는 300명이 넘는데 파악이 안 된 경우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LH는 적발된 사람들 중 올해 1월 이후 입주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재계약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얌체 행위를 적발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법인 차량이나 리스 차량은 거절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차량 주차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을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 자격 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권 잠룡들인가요? 어제부터요? 네, 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먼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은근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홍 시장과 오 시장 어제 형과 아우가 갈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홍 시장 상의도 없이 오 시장이 탄핵 찬성했다면서 시도지사 협의회도 해체하자고 했죠. 하지만 오늘 그건 다툼이 아니라 토론이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이 일이 떠오른 걸까요? 오세훈 시장이랑 화해했네요. 원래 다툰 일이 없습니다. 잘 지내요.
일시적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사이가 틀어질 때는 있는데 그게 2011년 시장 사퇴할 때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잘 지냅니다. 야, 이 탄핵 찬성 밝힌 의원들은 당원권 정지해야 한다. 매몰차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랬죠. 하지만 오 시장 얘기만큼은요. 유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감싸더라고요. 또 이준석 의원도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 비판 많이 했었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정치 입문 때부터 기대 이하라면서 줄곧 평가절하했었죠. 한동훈 위원장을 안 긁은 복권이다라고 긁어서 꽝이 나왔는데 멋진 소리 다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나 멋진 글 좀 올려줘 이런 거 했으면은 그냥 추한 거죠. 매번 초반에 세게 나간 척했다가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대통령과 맞서다 대표직에서 내려온 동병상련이 떠올라서일까요? 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문제 해결하려 했던 노력을 높이 산다고 했고요. 언젠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 늘 아슬아슬하죠. 네, 오늘도 선 넘었다면서 경고와 퇴장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한 국민의힘에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법정 기한 준수를 할 필요가 있다. 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자꾸 얘기하는데요.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말씀 가려서 하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법원이 넙죽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 대표 재판 지연 문제 나오자 내란 공범으로 지목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도 이 말 듣고 참지 않았습니다.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사과 없으면 우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서영규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가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박균택 의원님 상대하지 마세요. 송석준 의원은 퇴장시키겠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을 떠나요. 네, 제명인의 마을, 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죠. 이 대표는 그동안 이장직을 맡아서 소통해 왔는데요. 돌연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한 시국이라서 업무에 좀 더 주력하겠다고요. 팬카페 이장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카페 운영자처럼 뭐 글을 삭제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없고요. 명예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완전히 떠난다는 건 아니고 이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것 같은데 내려놓는 이유는 뭐예요? 이 조기 대선 앞두고요. 중도 확장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과의 거리 두기로 풀이됩니다. 회원수 20만 명의 잼마을, 지난 전당대회 때는 이런 진풍경이 연출될 정도였습니다. 와, 제명인의 마을 주민 여러분 완전 고맙습니다. 잼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비명계의 문자 폭탄 보낸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죠. 제가 당해왔던 것 중에 가장 센 거예요.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나의 방안이 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의 사퇴. 이 대표의 이장직을 떠날 결심, 강성 팬덤의 꼬리표도 함께 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찰인 조계사 앞에 대형 성탄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상징하는 뜻에서 불을 밝혔는데요.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어슴푸레한 저녁, 도심 사찰 앞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힙니다. 평화, 자비, 사랑. 조계종이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이렇게 기념한 건 지난 2010년부터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파가 틀리다는 이유로 서로 전쟁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시국 자체도 좀 뒤숭숭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도 시민으로서 걱정이 많았는데 약간이나마 좀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롯 7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평화를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타복을 입은 합창단의 캐럴이 사찰에 울려 퍼집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대화를 해서 상대방의 좋은 장점을 인정하고 그래야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고요한 사찰 속 타종 소리처럼 종교 간 화합을 실천하는 종교인들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전해지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내일 날씨 키워드 대설 그리고 추위 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칼바람이 불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먼저 눈은 오늘 밤 충청과 호남에 내려서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30cm, 제주 산간에 15cm로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전북과 동해안도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퍼붓겠습니다. 특히 습하고 무거운 눈이 한 번에 내리면서 특보도 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위도 매섭습니다. 체감 기온이 서울은 영하 10도, 의성은 영하 13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실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1도가 되겠고요. 진주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등 전국이 얼어붙겠습니다. 모레와 글피에는 추위가 반짝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 요구서가 수취인 거부로 반송됐습니다. 압수수색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항소심 재판 접수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 대표를 매일 TV로 보는데 이사불명, 이 주소를 몰라서 서류가 돌아왔답니다. 이런 모습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마치표 찍겠습니다. 시간 끌긴 안 된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